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미군 철수 저지 공작. 문제는 한국 정부의 주무장관 등 관계 참모들에게 있었다. 배 씨가 그들을 접촉해보니 그들은 박 대통령보다 한술 더 떠서 더 격양돼 있었고 더 강경해서 도저히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였다. 하우스먼은 배 씨 사령관이 서종철 국방장관 등 한국군 고위층으로부터 미군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아연 실색했다고 전했다. 카터 대통령은 철군 문제와 인권 문제를 가지고 한국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1977년 5월 24일 필립 하비브 국무차관과 조지 브라운 합참의장을 서울에 보내기로 했다. 배 씨 사령관의 생각으로는 하비브와 브라운의 방안이야말로 이들 앞에 철군 강행보다 훨씬 고가의 보안조치 보따리를 풀어놓아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국방 관계자들을 만나 자신의 생각을 귀뚱해줄 절대적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길이 없었다. 배 씨는 김 부장에게 그의 충정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해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서종철 국방장관 등이 즉각 배 씨 사령관과 협의해 철군 보안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해 줄 것을 희망했다. 그렇게 되면 하비브 차관 및 브라운 의장의 방안대를 기점으로 한미 간의 철군 보안 조치 협상을 본격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 부장은 눈에 띄게 감동했다. 서울 중구 필동 중앙정보부 분실 6층의 부장실로 돌아온 김 부장은 이 특보에게 배 씨 사령관과 나는 대화를 대담 형태로 정리해 부장이 대통령에게만 올리는 보고 형식인 특상 보고로 작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장은 다음 날인 5월 20일 청와대로 올라가 박 대통령 앞에서 이 보고서를 낭독했다고 한다. 필자가 대통령 면담 일지를 구해서 대조해보니 5월 20일 김재규 정보부장은 오전 11시 27분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적혀있다. 박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직후 출입 기자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미군 장성들이 카터를 업신여기는 발언을 한 것을 소개했던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주한미 지상군 철수 문제와 관련된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오후 2시 14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계속된 회의에서는 배 씨 사령관의 희망에 따라 미국 특사에게 철군 보안 조치와 관련된 협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는 총리, 국방장관, 외무장관, 청와대 주요 참모, 합참의장, 합참본부장, 그리고 강인덕 정보부 북한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김재규 부장이 올린 특상 보고서에는 재미있는 대화 내용이 있다. 김재규: 장군은 하비브 차관이 이곳에 와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리라고 보는가? 배 씨: 카터는 분명히 한국을 돕고 싶어 한다. 그런데 한국을 돕기 위해서는 미 의회와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데 미 의회와 여론사회에서는 한국의 인권 문제에 관해 카터에게 모종의 행동을 취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카터로서는 이 같은 압력 때문에 비단 한국 관계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정책에 관해서도 미 의회의 협조를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아마도 카터는 이번 방한하는 특사편에 이 같은 정치적 고충을 박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호사가들은 박 대통령의 강력한 영도력 행사는 불안정한 국내 정정을 안정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악선전하고 있다. 2주일 전에 박 대통령께서 미 8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시고 본인의 숙소에 들르셔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신 일이 있다. 그때 박 대통령께서 아주 편안한 기분으로 하루 저녁을 지내시는 것을 보고 본인도 무척 기뻤었다. 본인은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믿는다. 박 대통령은 이미 국내에서 강력한 정치적 지지 기반을 쌓아 올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지금 당장 실시한다고 해도 아마 80%에서 90%의 지지를 얻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시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본인이 보기에 박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안보 그리고 경제 건설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정치 작태를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보아 정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반면 카터 대통령 같은 사람은 좀 시끄럽기는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가를 이끄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 데서 차이점이 생기는 것 같다. 김재규: 요즘은 신문이 횡포 정도가 아니라 독재라 해야 할 정도인 것 같다. 배 씨: 그렇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신문 독재의 재물들이다. 위의 대화록을 읽어보면 박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한 말의 수수께끼가 풀린다. 박 대통령은 미군 장성들에게 골프를 초대받은 적이 있어서 경기 끝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들 하나같이 철군에 반대야. 내가 카터 대통령이 군 출신이니까 잘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미군 장성들이 그 사람 잠수함을 3달 탔습니다. 그것도 군 경력에 들겠죠 라고 대답하더군 이라고 했었다. 카터를 이렇게 평한 사람은 배씨였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배씨 사령관이 김재규를 통해서 박 대통령과 내통하던 바로 그 시간대에 배씨의 참모장 존 K. 싱글러브 소령은 워싱턴 포스트 존 사르 기자를 만나고 있었다. 사르 기자는 이때 카터 특사 필립 하비브 국무차관과 조지 브라운 합참 의장이 박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것을 취재하러 서울에 와 있었다. 사르 기자가 싱글러브 참모장에게 귀하는 카터 대통령의 철군 계획이 전쟁을 부를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싱글러브는 전역한 직후인 1978년 여름 백두진 국회의장의 소개로 일본의 신시점이란 잡지 주간과 인터뷰를 했다. 이 녹취록을 구한 백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 그 전문을 실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싱글러브는 자신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은 북한군의 군력 증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군은 1970년대 전반기에 대포와 전투기를 배증시켰고 장갑차는 3배로 늘렸으며 수륙 양용차와 수송기를 4배로 증강시키면서 휴전선 가까이 공군 기지를 만들고 병력을 전진 배치하고 공격 대응을 취했다. 이런 정보를 미군은 1976년 초까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카터가 1975년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싱글러브는 카터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군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철군 주장을 취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에게 나는 철군에 반대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한다면 우리는 직업의식과 열성을 다해 이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이 부분은 생략했다. 5월 19일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읽은 카터 대통령은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에게 즉시 싱글러브 참모장을 불러들여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했다. 브라운 국방장관은 한국에 가 있던 조지 브라운 합참의장에게 이 지시를 전달했고 브라운 의장은 배시 사령관에게 명령해 싱글러브 소장을 백악관으로 보내게 했다. 워싱턴으로 불려온 싱글러브 소장에게 브라운 장관은 이런 충고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을 만나면 모든 책임을 기자에게 전가하세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나는 철군을 지지합니다 라고 하란 말입니다. 싱글러브 소장은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장관께서는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 기자는 본인의 발언을 정확하게 보도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브라운 장관은 싱글러브 소장을 데리고 카터 대통령 집무실로 갔다. 이상한 면담은 1시간 반 동안 계속됐다. 카터 대통령은 경위를 물었고 싱글러브는 설명했다. 저는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발언을 한 시기는 한미 간의 철군 협의가 있기 전이었으므로 각각께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철군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열심히 수행할 것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군인은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터는 군대에 대한 민간 통제의 전통에 대해서 강의하듯이 얘기했다. 녹취록에서 싱글러브는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필요 없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카터 대통령도 싱글러브를 달리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다만 그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라고 장관에게 지시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싱글러브 소장에게 출두 명령을 내렸다. 싱글러브는 소위원회에 나가서도 철군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소위원회는 그 뒤 한국을 방문하고 철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렇게 되니 싱글러브 소장의 인터뷰 파문은 워싱턴의 가장 큰 뉴스로 부각되고 카터는 곤경에 처했다. 브라운 국방장관은 싱글러브에게 한국으로 귀임하지 말고 바로 조지아주 육군사령부로 가라고 명령했다. 한국에 있는 가족과 짐은 잘 챙겨서 보내주겠다고 설득했다.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배시 사령관이었다. 브라운 장관은 싱글러브 소장에 대한 성대한 환송 파티나 훈장 수여를 금지시키고
박 대통령에 대한 이임 인사차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배시 사령관의 거린을 받아들였다. 싱글러브는 박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으나 박 대통령은 사람을 보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싱글러브 소장의 회고에 따르면 이임을 앞두고 일주일간 휴가를 얻어 한국을 여행했는데 가는 곳마다 보통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식당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곤 했다는 것이다. 싱글러브는 조지아주의 육군사령부 참모장으로 전속돼 근무하다가 1978년 4월에 또 공개석상에서 카터의 중성자탄 제조 연기, B-1 폭격기 생산계획 취소 조치를 비판했다고 해서 전역당했다. 이상의 경과를 살펴보면 배시 주한미군 사령관과 싱글러브 참모장은 카터의 철군 특사가 박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시점을 D-Day로 삼고 작전하듯이 반카터, 반철군 공작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박 대통령과 손잡고 카터를 물먹인 셈이다. 이런 공작이 발각됐다면 군법회의에 넘겨졌을 만한 일을 감행해가면서 배시와 싱글러브가 카터의 철군 정책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철군의 논리와 전략이 너무나 허술하여 군부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군심이 완전히 떠나간 상태에서는 아무리 최고 사령관의 의지가 강해도 먹히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 1977년 5월 25일, 26일 양일간 미국 카터 대통령의 특사 하비브 국무차관과 브라운 합참의장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박 대통령에게 카터의 철군 계획을 통보했다. 첫날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5분까지 소접견실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최규하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무, 국방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의전수석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스나이더 주한미국 대사와 배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배석했다. 둘째 날인 26일에도 오후 4시부터 1시간 15분 동안 회의가 이어졌다. 하비브와 브라운은 박 대통령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들의 설명 요지는 이러했다. 철군은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파괴하거나 북한의 오판을 유발하지 않도록 진행될 것이다.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 측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대한 방위 공약은 변함이 없다. 미 공군은 계속해서 주둔한다. 박 대통령은 2, 3일 전부터 꼼꼼히 메모해 두었던 견해를 조목조목 털어놓았다. 미국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군대를 빼겠다는데 다른 나라가 막을 수는 없다. 주한 미 지상군을 4, 5년 내에 완전히 철수한다는 것은 한미 양국을 위해서 대단히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미 지상군은 북한군의 재남침을 저지하는 관건이자 일본과 동아시아의 방위를 위해서도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볼 때 나토와 더불어 소련을 견제하는 2대 근간이다.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은 4만여의 주한미군과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60만 한국군, 그리고 고도의 훈련을 쌓았으며 전투 경험도 있는 250만 내지 300만 명의 예비군까지 지휘하고 있다. 소련은 그 병력의 3분의 1을 서구에, 3분의 1을 극동에 배치하고 있다. 3분의 2에 대해서는 나토군이, 3분의 1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사령관 휘하에 한미연합군이 대처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으로 볼 때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주력인 지상군이 철수하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위임해놓은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다. 박 대통령은 김재규 정보부장과 배시 사령관 사이의 밀약에 따라 선보완, 후철군을 요구했다. 하비브 차관과 브라운 합참의장은 카터 대통령의 방침은 보완과 철군을 병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실무자 회담을 수용했다. 1977년 5월 26일 오후 철군 관련 회담을 끝낸 박 대통령은 선우연 공보비서관에게 회담에서 논의된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구술했다. 먼저 하비브 미 국무차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고 한다. 대통령께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카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장이 어렵다는 것을 각각께서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카터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장이나 얼굴,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간청합니다만 뭔가 제스처를 좀 써주십시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스나이더 대사에게는 이미 얘기했지만 한국에 소위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해달라는 이야기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내에 소위 인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에게 사면권은 있습니다. 나 자신 대통령으로서 사면권을 과거 몇 차례 행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민청항령 사건 때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여부는 본인들, 즉 복역자들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과천선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고 또 복역 자세가 좋을 경우에는 내가 사면을 해왔고 또 사면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역자들의 자세가 마치 영웅이나 된 것처럼 경거망동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귀하들이 온다니까 구세주나 오는 것처럼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면을 하겠소? 사면은 못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자세를 갖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소위 한국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고 제기될 때마다 미국 정부가 관심을 표명한다는 식의 논평을 내니까 그들이 자세를 안 바꾸는 것 아닙니까? 박 대통령은 1977년 5월 27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신민당 당수 이철승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이 총재는 나중에 이렇게 기억했다. 인권과 주한미군 철수를 흥정하는 미국의 압력에 그는 참으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나는 국가 안보를 볼모로 하여 정권 투쟁을 해선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나는 중도 통합의 철학에 따라 반정부와 반국가는 구별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쿠라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박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했던 것이다. 이 총재는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다는 견해를 요로에 전달하는 야당 외교를 벌이기도 했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이형, 철군에 반대하는 야당 외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1950년대 사단장, 1군 참모장, 육관구 사령관을 지낼 때부터 야당의 국방위원이던 이철승과 친했다. 박 장군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한웅진이 이철승 의원과 동양으로 두 사람을 연결해 주었다. 그때도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의 박 장군은 국정감사를 오면 꼬치꼬치 문제를 따지고 드는 이 의원을 좋아해 군내의 문제점과 비리를 알려주었다. 4.19 혁명 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이철승 의원은 당내 소장파의 선두에 섰고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장면 정권의 실력자였다. 그때 맥그루더 주한미군 사령관은 젊은 장교들의 하국상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것이 박정희 소장이라고 보고 새삼 거의 좌익 전력을 문제 삼아 전역시킬 것을 장면 총리에게 요구했다. 장 총리는 이 문제로 이철승과 의논했다. 이 의원은 박 소장의 인품을 이야기하면서 감쌌다. 박 소장도 이 의원을 찾아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박 소장은 전역당하는 대신에 대구의 2군 부사령관으로 전출됐다. 한직이었기 때문에 쿠데타 모의에는 좋은 자리였다. 가까운 영천엔 한웅진 준장이 정보학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쿠데타 모의를 진전시켜 나갔다. 5.16 그날 밤 처음부터 끝까지 박 소장을 동행했던 이가 한 준장이었다. 5.16 군사혁명이 나자 이철승은 외국에 있다가 귀국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반박운동을 벌이게 된다. 그는 약 8년간 정치 휴학생이 되는 바람에 김대중, 김영삼 씨한테 밀리게 된다. 이런 인연을 가진 이철승 신민당 당수는 박 정권을 상대로 참여하에 개혁 노선을 추구했다. 외교, 국방 문제에서는 초당적 협조를 하고 국내 정치 문제에선 견제한다는 중도 통합 노선이 그것이다. 이철승 씨는 1978년 12월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 공화당보다도 득표율에서 1.1%를 이긴 것은 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에서 야당이 유리하도록 고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런 개정이 가능했던 것은 안보 부문에서 박 정권에 협조해 주었으므로 박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를 꺾고 야당 편을 들어준 덕분이라고 한다. 현재 비상국민회의 의장으로서 애국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 씨는 나는 대안 없는 양김식 강경투쟁이 생리에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개의 한국이란 책을 쓴 돈 오버도퍼 기자에 따르면 카터의 철군 특사 하비브와 브라운은 카터 대통령이 1977년 5월 초에 서명한 1급 비밀문서를 박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그 내용은 1978년 말까지 1개 여단 6,000명을 빼내가고 1980년 6월 말까지 또 1개 여단과 지원병력 최소 9,000명을 철수하며 한국에 있는 핵무기는 줄여가다가
철군 완료와 함께 다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카터가 낸 철군 보안 예산이었다. 이에 7월 브라운 국방장관이 19억 달러의 철군 보안 예산을 의회 지도자에게 설명하자 한 사람도 철군을 찬성하지 않았고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다. 의원들이 철군 보안 예산 통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박 대통령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싫어해서였다. 그들은 인권 탄압, 대미 불법 로비, 한국 진출 미국계 회사들에 대한 정치 헌금 강요, 김대중 납치 사건 등으로 미국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맡고 있는 박 정권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승인해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 측에 철군에 따른 보안을 약속해두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철군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카터가 당면한 여러 장애물 중에 하나였다. 김일성은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하자 이 기회를 활용하여 대남 적화 통일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다. 그는 1976년 11월 카터가 당선되자마자 파키스탄 대통령을 통해서 당선자에게 편지를 보내 직접 접촉을 제의했다. 1977년 2월 허담 북한 외무상은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사이러스 벤스 미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다.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자는 내용이었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참여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977년 7월 주한미군의 헬리콥터가 비행 실수로 북측 비무장지대 상공으로 들어갔다가 격추되어 미군 3명이 죽고 1명은 억류됐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사흘 만에 유해와 생존 미군을 돌려주었다. 김일성은 가봉의 봉고 대통령,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대통령을 통해서도 카터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미북 직접 대화를 제의했으나 그때마다 미국은 한국을 끼워야 한다고 답변하여 성사되지 않았다. 김일성은 점점 카터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기 시작했다. 그는 카터가 철군 시기를 늦추면서 당초 계획을 변질시켜가자 참지 못하고 그를 사기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77년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평양에서 열렸던 에리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과 김일성 회담은 대화 기록이 통일 후 독일 정부의 손에 넘어가 공개됐다. 이 대화록은 박 대통령이 한미 관계로 고전하던 시기 김일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다. 김일성은 동갑내기인 호네커와 매우 친했다. 생일이 늦은 그를 동생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날 회담에서 김일성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한을 30년 이상 지배하고 있지만 남한의 학생들은 우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했다. 남한의 학생들은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반대하는 시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남한의 학생들은 괴뢰 정부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와 평화 협상도 안 하고 그들의 군대를 남한에서 철수시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애국자들이 권력을 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갖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한에서 박정희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지 않고 정당한 민주인사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 사람이 반공주의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면 통일의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박정희를 고립시키고 남한의 민주화 투쟁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인내심을 갖고 투쟁해야 합니다. 남한에서 어쨌든 민주인사가 권력을 잡으면 조선의 평화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력을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을 공산주의로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군대는 물러가야 합니다. 남한의 애국 세력이 민주화 투쟁은 더 많이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해 박정희 괴뢰 정부를 완전히 고립시켜야 합니다. 며칠 전 정부의 억압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무너졌을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민주적인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자와 농민이 그들의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와 협상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박정희와 함께 협상을 진행한다면 박정희에 반대하는 남한의 정치 세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은 항상 박정희와 우리를 함께 앉히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와는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대화에서 김일성은 대남 적화 전략의 본질을 공개하고 있다. 하나, 군사 독재 정권보다 반공 민간 정부가 유리하다. 둘, 민간 정부 하에서는 노동자, 농민의 활동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셋,
그렇게 되면 남한 국민들은 사회주의를 선택하게 된다. 김일성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반대한 것은 남한 내 민주화 세력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은 군사정권의 철권 통치로 남한에서 공산당 조직의 활동이 위축돼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민주인사들이 집권하면 사회의 민주화 바람을 타고 공산 세력을 뿌리내리고 확산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1977년 8월 23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식당에서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에게 저녁을 냈다. 식사가 끝나고 칵테일이 시작되면서 박 대통령은 화제를 바꿨다. 오늘 내가 국립박물관에 들렀더니 미국 CBS 기자들이 와 있더군. 의전 수석이 소개를 해서 내가 How do you do? 하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 친구들은 한국에 와서 취재며 사진 촬영을 할 때는 좋은 것도 많이 찍어가면서 돌아가서는 나쁜 장면만 보도한단 말이야. 그네가 일본 TBS 텔레비전과 만난다고 하기에 내가 사전에 단단히 따지고 하라고 했어. 어떤 장면을 내고 안 낸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에 만나라고 했지. 그 약속을 할 수 없다면 그만두라고 했어. 홍보라는 것은 잘해야지. 그렇지 않고 엉뚱한 장면만 내보내면 다음부터 누구와도 인터뷰를 안 할 생각이야. 이날 박 대통령이 거명한 야당 정치인은 조병욱, 유진산, 이철승, 김영삼 등이었다. 박 대통령은 김영삼 씨가 어리고 까분다고 아주 틀려먹었다는 평을 했다. 박 대통령은 1975년에 자신이 김영삼 씨를 만났을 때 김영삼 총재가 김대중은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면서 김대중 씨에 대한 평을 대신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수출 100억 불 달성. (1977년 12월 22일) 드디어 한국은 연간 100억 불 수출 목표를 달성했다. 목표 연도는 1980년이었는데 3년을 앞당겼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의 일기를 신문 기사처럼 적었다. 100억 불 수출의 날, 100억 불 수출 목표 달성 기념 행사 거행. 오전 10시 장충체육관에서 각계 인사 7천여 명이 참석, 성대한 행사를 거행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던 해, 연간 수출액이 5천여만 불이었다. 그 후 1964년 11월 말에 1억 불이 달성됐다고 거국적인 축제가 있었고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정했다. 1970년에는 10억 불, 7년 후인 금년에 드디어 100억 불 목표를 달성했다. 서독은 1961년에, 일본과 프랑스는 1967년에, 네덜란드는 1970년에 100억 불을 돌파했다고 한다. 10억 불에서 100억 불이 되는데 서독은 11년, 일본은 16년이 걸렸다. 우리 한국은 불과 7년이 걸렸다. 1981년에 가면 200억 불이 훨씬 넘을 것이다. 1986년경에 가면 500억, 600억 불이 될 것이다. 100억 불.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자. 새로운 각오와 의욕과 자신을 가지고 힘차게 새 전진을 다짐하자. 박 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도 100억 달러 수출 전선에서 일한 한국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했다. 그는 이에 4월 13일 일기에서 창원공단을 시찰한 소감을 썼는데 이런 대목이 보인다. 모든 산업전사들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모습이 거룩하게만 보였다. 눈에서 사라지지를 않는다. 1970년대 한국의 국가적 목표는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이란 구호로 표현됐다. 국민들의 개인적 목표는 마이카와 아파트 입주로 상징됐다. 박 대통령은 목표를 수치로 정해야 안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관념적 말장난보다는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수치를 신봉했다. (100억) 달러란 수치를 맨 먼저 꺼낸 것도 박 대통령이었다. 1972년 5월 30일 중앙청 홀에서 무역진흥 확대 회의가 열렸다. 회의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은 전시된 수출 상품들을 둘러보았다.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로 오원철 경제 제2수석비서관을 불렀다. 박 대통령은 집무용 의자에 앉아있다가 오 수석 차 한 잔 들지 하면서 방 한가운데에 있는 소파 쪽으로 가서 앉았다. 보통은 회의용 탁자 쪽 의자에 가서 앉는데 소파에 앉는 일은 드물었다. 오 수석은 긴장했다.
임자, 100억 불 수출을 하자면 무슨 공업을 육성하지? 오수석은 지난 2월에 1980년도 수출 목표를 50억 달러로 확정지었는데 왜 갑자기 100억 불 이야기를 할까 하고 의아해했다. 오수석은 이런 때를 대비한 보관은 갖고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부동 자세를 취한 뒤 외치듯 말했다. 카카,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킬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되다시피 한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경공업 위주의 수출 산업에 치중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사정이 같습니다. 그 후 일본의 수출액이 20억 달러에 달할 때 중화학공업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때가 1957년입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1967년에 일본은 100억 달러의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기계 제품과 철강 제품이 일본 수출의 주력 상품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생각에 잠기더니 자료를 갖고 와서 다시 설명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사무실로 돌아와 우선 박 대통령의 국가 운영에 대한 철학과 전략을 먼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박 대통령의 저서와 연설문을 다시 읽어보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러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적 과업을 민족의 중흥과 평화 통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부국 강병, 즉 국력 증강이다. 국력의 바로미터는 수출이다. 오 수석은 며칠 뒤 김정년 비서실장과 함께 박 대통령에게 100억 달러 수출을 위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보고했다. 일본은 1957년 중화학공업 선언을 하고 10년 만에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1957년에 일본은 산업구조상 중화학공업 비율이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은 43%였습니다만 10년 뒤엔 78%가 됐습니다. 수출 품목에서 차지한 중화학공업 제품의 비중도 1955년엔 41%였는데 1967년에는 67%로 늘었습니다. 중화학공업 유치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먼저 출발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이 중화학공업 진입의 마지막 버스를 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순 조립 공업은 임금이 올라가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한국의 임금 상승률은 대만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만보다 더 빨리 중화학공업을 이룩해야 합니다. 옆에서 김정년 실장은 카카, 작은 문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자 동원은 별 문제가 없고 외자는 수출이 증가하는 한 차관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다. 심각하게 듣고 있던 박 대통령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 수석, 우선 중화학기획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계획을 짜도록 해보지. 박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중화학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내각에 지시하슈. 박 대통령은 초인종을 누르더니 비로소 커피를 시켰다. 기분이 대단히 좋을 때 하는 행동이다. 오 수석은 설명을 덧붙였다. 중화학공업을 건설하게 되면 남성기능공이 주역이 됩니다. 일자리가 많아지고 급료도 여성기능공보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이 윤택해지고 국민소득도 급상승합니다. 오 수석의 이날 보고가 1970년대 한국의 가장 중요한 발전 테마가 되는 중화학공업 건설의 시작이었다. 이 대사업이 박 대통령이 던진 수출 100억 불이라는 화두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흥미롭다. 1972년 상반기 박 대통령은 남북회담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방위산업 건설 계획, 100억 달러 수출 계획, 그리고 중화학공업 건설 계획을 준비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박 대통령이 그해 10월 17일 유신 조치를 통해서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한 뒤 유신 체제를 발족시킨 배경을 이해하는데 반서가 된다. 박 대통령은 유신 체제 수립의 당위성을 7.4 남북공동성명을 만들어낸 남북회담과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체제 정비에 두었으나 유신 체제의 실질적 목표는 중화학공업을 건설해 한국을 선진국 문턱으로 밀어 올린다는 것이었다. 오 수석 같은 이는 중화학공업 건설을 위해서 유신 체제를 선포해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김종필 전 총리도 박 대통령으로부터 삼선 개헌과 유신 체제의 목적은 중화학공업 건설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즉 권력의 집중은 수단이고 목표는 중화학공업 건설이었다는 얘기다. 오원철 수석은 혁신적 발상을 잘하는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독창적인 방법으로 중화학공업 건설을 밀고 나갔다. 그 핵심은 이러했다.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방위산업 건설 계획, 100억 달러 수출 계획, 중화학공업 건설 계획의 3개 과제를 한 시스템으로 통합한다. 즉, 병기를 생산하는 중화학공업, 수출을 하는 중화학공업을 건설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복 투자 방지, 건설비 감축, 작업량 확보와 가동량 증가, 평시 방산시설 활용과 전시 병기 증산, 그리고 수출이 가능해진다. 유신 선포 직후인 1972년 12월 28일에 상공부는 수출진흥 확대 회의에서 100억 달러 수출 계획을 보고했다. 1980년에 100억 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 보고를 듣고는 10월 유신에 대한 중간평가는 수출 100억 달러를 기한 내에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 생산 양식, 농민생활, 국민의 사고방식, 외교, 문교, 과학기술 등 정부의 모든 정책 초점을 100억 달러 수출 목표에 맞춰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운영의 귀재라고 불리는 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수치화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부서의 역할을 명백히 한 다음에 적재적소의 인사를 통해서 각각의 역량을 이 방향으로 집중시켜 놓고는 그 집행 과정을 제도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며 수정과 독려를 되풀이했다. 박 대통령은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3년이나 단축해 1977년에 달성함으로써 이제는 1980년대의 국정 목표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 무렵 박 대통령은 1980년대의 비전으로서 국토 개조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수도를 공주 부근으로 옮겨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완충하면서 국토 이용의 효율성, 특히 물류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국토 개조를 생각하다가 가로림 프로젝트라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된다. 1977년 2월 10일 박 대통령은 서울시청을 연두 순시에 시정을 보고받고 나서 몇 가지 지시한 뒤 약간 뜸을 들인 후 조용한 말투로 폭탄 발언을 했다. 서울의 근본 문제는 인구가 느는 것을 어떻게 억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잡음이 생길까봐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통일이 될 때까지 임시 행정 수도를 만들어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체화된 것도 아니고 위치가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서울에서 1시간, 길어도 1시간 반 정도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인구 몇십만 명 되는 새로운 수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인구 700만 명이 넘는 수도 서울이 휴전선과 너무 가깝게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통일이 될 때까지 임시 행정 수도로서 독일의 본 같은 그런 수도를 만드는 것이 좋다는 구상을 한 것입니다. 수도 서울을 사수한다는 개념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대통령과 중요한 기관은 즉시 서울로 다시 올라와서 전쟁을 지도한다는 것만 국민들이 확실히 알면 심리적 동요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박 대통령이 행정수도 건설을 얘기한 것은 그보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랐다. 1975년 8월 2일 진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던 박 대통령은 기자들과 얘기하면서 보도 금지를 전제로 말했다.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의 획기적인 방안은 수도를 옮기는 것밖에 없다. 정치, 경제, 문화는 서울에 두고 행정만 옮기는 것이다. (1975년 12월) 박 대통령은 이경식 경제 제1수석에게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 수립을 지시했다. 이 업무는 1976년 초 신영식 무임소 장관에게 넘어갔다. 신 장관은 박봉환 재무부 아재국장을 기획실장으로 영입해 이 업무를 맡겼다. 박 실장은 그해 3월 김병린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김 과장은 이경식 수석팀 밑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임시 행정수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신 있는 경제 엘리트 관료로 정평이 나 있던 박 실장은 그해 5월에 끝낸 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 구상에 임시 행정수도안을 집어넣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976년 6월 그 전에 총리직을 그만두고 쉬고 있던 김종필 씨를 불러 임시 행정수도 계획을 세워보도록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서울에서 2시간 이내로 가급적 금강변이며 인구가 50만 명 정도인 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짜보라고 지침을 주었다. 김 씨는 6월 2일 서울대의 최상철, 주종원 교수를 청구동 자택으로 초대했다. 김 전 총리는 지도 한 장을 주면서
임시 행정수도의 입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최 교수팀은 서울 타워 호텔에서 3주간 비밀 작업을 해 미니 차트를 만들어 김 전 총리를 통해서 6월 22일 박 대통령에게 올렸다. 차트의 명칭은 NC, 뉴캐피탈이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가로림만 프로젝트. (1976년 7월 22일) 신영식 무임소 장관은 박 실장과 함께 박 대통령과 총리 이하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인구 재배치 구상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 임시 행정수도 건설안이 들어있었다. 대전, 청주, 조치원 삼각지대 인근에 인구 50만 명 규모의 행정수도를 만들되 통일 후에는 서울로 복귀한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 보고를 듣고 대단히 만족했다. 이렇게 많은 대학과 대학생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 아닌가. 실은 나도 2, 3년 전부터 저 문제를 생각했어요. 6.25가 끝난 뒤 저 정도의 자리에 새로운 수도를 만들어야 했어. 서울로 되돌아와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 방법 외에 무슨 방법이 있어. 그 한 달 뒤인 8월 18일 박 대통령은 김재규 건설부 장관과 김의원 국토계획국장을 불러 관련 자료를 넘겨주고 입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메모에 불러준 임시 행정수도 입지 기준은 이러했다. 휴전선을 고려할 것,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일 것, 경부선 주변 도로망이 좋은 것일 것, 수원 확보가 용이할 것, 30분 내지 1시간 내에 기존 중심 도시로 접근이 용이할 것, 우량 농지가 적을 것, 배수가 좋고 낮은 구릉 야산지대일 것, 2, 30분 거리에 비행장 건설이 가능할 것, 50만 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 문화재 등 기존 특수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할 것. 건설부는 보고서를 올리면서 박 대통령에게 범국가적인 사업이니만큼 새로운 임시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상이 박 대통령의 연두순시 공개 발언이 있기 전 진행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공개된 직후인 1977년 3월 7일 박봉환 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계획안을 올려 결재를 받음으로써 임시 행정수도 건설은 국가기본계획으로 확정됐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렸다. 첫째, 행정수도 건설은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1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것이다. 국방력 증강 등 다른 중요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둘째, 백지 계획부터 수립한다. 작성 기간은 2년 정도로 하되 청와대가 직접 담당한다. 셋째, 수도의 이전은 예산 범위 안에서 하나씩 수행한다. 넷째, 백제 계획 업무는 중화공업기획단장 책임하에 추진토록 하며 오늘 수도권 인구 계획을 성안 보고한 박 실장이 기획단으로 옮겨 오 수석을 보좌하도록 한다. 방위산업건설, 중화공업건설을 책임진 오원철 경제 제2수석은 또 일복이 터진 것이었다. 그는 박봉환 씨를 중화공업기획단 부단장으로 임명하고 그 밑에 10명의 실무기획팀을 구성했다. 백지 계획이란 입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상적인 도시 계획을 한 뒤에 행정도시가 들어설 곳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게 수정해 확정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획팀에 참여했던 김병린 씨에 따르면 1977년 5월경에 오원철 수석이 충남 공주군 장기면 일대를 상정한 백지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장기면의 남쪽으로는 금강이 흐르고 북쪽에서 남동쪽으로 이 지역을 가르는 대교천이 금강으로 들어간다. 북쪽엔 국사봉, 남쪽엔 장군산이 있다. 서울의 북한산, 남산, 한강축과 비슷한 지형이다. 오 수석은 장기면의 동서 12km 구간을 행정도시 축으로 설정했는데 이곳은 서울 청량리 신촌의 12km 축과 비슷했다. 언덕이 많고 농지는 적으며 저지대가 아니라서 적질한 것이었다. 김 씨는 이 지역의 남북 간격이 좁고 구릉지가 완만하지 않아 공사비가 많이 들며 북쪽이 낮고 남쪽이 높아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으나 오 수석은 많은 것을 조사했으나 그만한 지역이 없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가 확정한 행정복합도시 입지는 오원철 팀이 상정했던 장기면과 일부 겹치돼 동쪽으로 약 5km 밀려난 곳이다. 오 씨는 풍수지리적으로도 우리가 정했던 곳이 낫다. 이번에 정한 곳은 저지대이고 지하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 걱정이다고 했다. 오 씨는 박 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 건설이라고 했지만 청와대도 옮기는 사실상의 천도였다고 했다. 청와대가 들어갈 자리에는 경회로와 똑같은 연못도 마련했다고 한다. 전쟁이 났을 때 먼 곳에서 지휘를 할 수 있습니까? 전쟁 지휘소는 일선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서울이나 사령부가 일선 가까이에 있으면 적을 유혹합니다. 서울을 기습해 포위한 다음 정전하자고 제안하면 큰일 아닙니까? 땅굴도 서울이 가까우니까 뚫는 것이고 수도가 대전이라면 뚫겠습니까? 오 수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백지 계획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인 1996년에 올림픽을 유치하기로 하고 경기장을 계획 도면에 집어넣도록 지시했었다고 한다. 오원철 씨는 통일 이후에도 신행정수도가 통일한국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짰다고 말했다. 북한이 적과 통일하면 평양이 수도가 되는 것이고 자유통일을 하면 그대로 가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북한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쪽은 동해안도 서해안도 좋은 항구 자리가 없어요. 동해안은 수심이 너무 갑자기 깊어져서, 서해안은 얕아서 그렇죠. 북한은 통일이 되어도 좋은 항구가 있는 남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은 물건을 만들고 남한을 통해서 수출해야 할 운명이죠. 한국은 해양국가라는 원칙이 지리적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는 어디까지나 남한이 중심입니다. 장기면이 내륙이라도 가로림만이 서울에 대한 인천 역할을 하는 거죠. 오 씨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민투표로 결정한 문제라 생각하고 그 준비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결정을 미루는 것이었다. 장기면을 박 대통령이 시찰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입지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려 했는데 박 대통령은 움직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헬기로 국토개발 현장을 시찰하고 와선 꼭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을 할 만큼 건설과 토목에 취미가 있었다. 오 수석은 박 대통령이 유신 체제와 1970년대의 수건이던 중화학공업 건설을 궤도에 올려놓은 다음에는 국토 개조와 그 핵심인 천도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씨는 대통령을 했다는 것과 천도를 했다는 것은 역사의 어느 쪽이 더 높게 평가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래서 박 대통령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가 12.6 사건을 맞았다고 보고 있다. 하나 흥미로운 것은 오원철 전 수석을 비롯해 행정수도 백지 계획에 참여했던 사람들일수록 노무현 정부의 천도 계획과 그 뒤에 이른바 수도 분할식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부정적이란 점이다. 오 씨는 이렇게 말했다. 행정기능을 분할해 일부만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연방국가인 미국이 만약 행정부처를 각 주에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기능 분할은 효율성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킵니다. 행정이란 것은 지휘소가 분명해야 카리스마가 생기고 명령에 따라 딱딱 움직입니다. 나눠놓고 싸움만 한다면 일이 됩니까? 임시행정수도 실무팀에 근무했던 유원규 씨는 이렇게 썼다. 혹자는 행정수도는 충청권으로 옮기고 경제중심지로 계속 키워나간다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는 연방형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가 자치권을 명실공히 행사하고 있어 정경분리가 잘 기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연방제도 아니고 지자체의 분권도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정경일치로 움직이고 있어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경제도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도 서울은 최악의 상태로 되어버릴 것이고 신행정수도에 정부 기능과 민간 기능이 이전하면서 정경일치로 체계를 갖추는 상당 기간은 혼동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이 기간 우리나라는 국제 경쟁 대열에서 뒤처지리라 예상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정책은 독점과 경쟁을 적절하게 배합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모든 성공 조직과 인간은 상반되는 요소와 성격을 균형 있게 통합, 활용, 조정해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박 대통령의 인간됨 자체가 수줍음과 강인함, 엄정과 관용, 이와 기의 양면성을 균형 있게 통합한 모습이었다. 그는 전략과 정책에서도 그러했다. 1970년대 박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건설과 방위산업 건설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면서 이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던 오원철 경제 제2수석 비서관은 박정희식 독점과 경쟁의 배합 전략을 이렇게 정리했다. 1960년대, 1970년대에는 수요가 부족해서
국제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국제 규모에 미달하는 공장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국제 경쟁력이 없는 공장이라는 뜻이다. 당연히 생산 제품은 국제 가격보다 비쌀 수밖에 없고 따라서 수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하루속히 국제 규모의 공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우선적 과제였다. 즉 독점은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난 후의 문제라는 뜻이다. 이 독점 공장이 일단 국제 규모화가 된 후에는 즉시 또 하나의 회사를 설립해서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방침이었다. 그래야만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서 품질 향상과 가격 인하가 이뤄지고 국제 경쟁력 강화가 계속된다는 이론이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석유화학과 종합제철이었다. 1973년 1월 12일 박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화공업 선언을 할 때 제2의 석유화학과 제2의 중합제철을 건설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중화공업 건설에서 석유화학과 종합제철을 2대 기본공장으로 설정했다. 여기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 공업구조 전체의 기본 소재로 제공되기 때문이었다. 제2석유화학단지는 여천에 건설되어 민간업체 간 경쟁체제로 들어갔다. 종합제철만큼은 포항종합제철 하나만 존속되어 독점체제로 남게 되었다. 포항제철소가 확장을 계속하다 보니 입지 여건상 포항에서는 증설이 어렵게 되었다. 종합제철을 건설할 만한 다른 입지를 선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석탄과 철광석을 호주나 캐나다에서 수입하려면 20만 톤급의 화물선을 이용해야 수송비가 낮아져서 생산 원가가 내려간다. 20만 톤급 화물선이 출입할 수 있는 항구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연관 단지까지를 생각하면 1000만 평의 공장 용지가 필요하다. 제2종합제철 입지 선정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오원철 수석은 국도 개편 계획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1976년부터 그는 행정수도 건설 계획과 이에 따른 국토 개편 계획을 수립 중이었다. 이때 전국 인구의 재배치 문제가 큰 과제로 등장했다. 농촌으로부터는 계속 인구가 빠져나오는데 2000년대 초까지 1500만 명이 될 것이란 계산이 나왔다. 이 중 기존 공업기지, 즉 포항, 울산, 창원, 거제, 구미, 여천, 온산의 7대 기지에서 한 기지당 50만 명의 인구를 흡수한다고 계산하더라도 흡수 가능 인구는 35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머지 1000만 명에게는 새로운 공업지구를 건설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서 빠져나오는 인구는 서울 등 대도시로 모여들 것이다. 오원철 수석은 국토 개편 작업을 하면서 획기적 개념의 공업지구를 구상하게 된다. 그 전에 오 수석이 산파 역할을 한 것은 한국기계공업의 메카로 불리는 창원공업기지였다. 오 수석은 창원공업기지만한 공업기지를 10개 이상 한 지구 내에 건설하는 거대한 구상을 하기 시작했다. 이 지구에는 초기 400만 명, 최종적으로는 8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아야 할 것이고 그러자면 약 3억 평이라는 토지가 필요하게 된다. 물론 20만 톤급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끼고 있어야 한다. 1978년 어느 날 오 수석은 그런 조건의 땅이 있으리라고는 크게 기대도 하지 않은 채 행운만 바라며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대항만을 건설할 자리를 알아보려고 해도를 구해서 전국의 해안지대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환성이 터져 나왔다. 이상적인 장소를 발견한 것이다. 황해에는 큰 항구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이렇게 이상적인 장소가 있다니. 이런 것을 천운이라고 하나보다. 20만 톤급 배 여러 척이 정박하는 데 문제가 없고 배 후에는 넓은 야산지대가 있었다. 나는 전 엔지니어링의 정진행 씨로 하여금 곧 현지 답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정 씨는 창원공업기지, 구미공업기지의 토지계획안을 수립했고 그땐 행정수도 계획안을 작성 중이었다. 현지 답사 후 확신을 갖게 된 오 수석은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카카, 오늘은 참으로 좋은 소식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해안에서 20만 톤급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항만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금세 그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어디야? 라고 되물었다. 가로림만입니다. 가로림만은 그 넓이가 바다와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만 안으로 막대한 양의 조수가 매일 드나들다 보니 입구가 파여 수심이 20m가 넘습니다. 20m의 수심이라면 20만 톤급 화물선이 출입 가능합니다. 방파제도 필요 없습니다. 부두 안벽만 건설하면 되는데 안벽을 만들 수 있는 길이도 9,000m나 됩니다.
실로 보기 드문 이상적인 항만자리입니다. 그 외에 10만 톤급 선박이 정박 가능한 항만을 건설할 수 있는 장소도 그 주위에 있는데 이곳의 암벽 길이가 2000m나 됩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히 큰 항만이 됩니다. 오수석은 도면들을 펼쳤다. 도면에는 5개의 항만자리가 표시돼 있었다. 박 대통령은 이 도면들을 한참 보고 있었다. 카카, 이만하면 동양 최대의 항구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황해에서 가장 큰 항구가 상해인데 그 수심은 10m에도 못 미칩니다. 대대적인 준설 공사를 하더라도 5만 톤급 화물선 정도가 겨우 출입 가능합니다. 그 외에 황해에 있는 청도나 천진, 대련, 북한의 남포항 등은 2만, 3만 톤급 항만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가로림만 주변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야산지대가 많습니다. 3억 평 정도는 됩니다. 이곳을 정리하면 공장 대지 또는 주택 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400만에서 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설명의 내용이 중대해지자 박 대통령은 얼굴을 들고 글을 직시했다. 오수석은 보고를 계속했다. 카카, 싱가포르도 이만한 항구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싱가포르의 국토 면적은 685.4km 제곱으로서 2억 평 정도입니다. 이 안에서 300만, 4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경제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로림만을 개발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싱가포르의 1.5, 2배가 되는 공업지대를 국토 안에 새로 건설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환원하면 싱가포르의 2배가 되는 항만과 공업지구가 우리나라에 예속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상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지구는 포항, 울산, 부산, 창원, 여수만 등 동남해 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 산업벨트에서 생산되는 철강제, 석유화학제품 등의 소재나 원료 등은 긴 거리를 수송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및 기타 전국에 산재하는 공장에서 가공한 후 또다시 부산항 등으로 수송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제는 중량물이라서 수송비가 많이 듭니다. 이에 반해 앞으로 건설될 중부공업기지는 수도권이라는 대규모 소비지와 인접해 있으므로 공업의 효율화를 가일층 촉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가장 큰 규모의 노동력 공급원은 호남권과 중부지방입니다. 중부공업기지는 이들 지방의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는 데도 크게 작용할 것이며 아울러 호남권과 충청권의 공업발전 및 지역개발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부공업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수도권까지, 남쪽은 호남지방까지의 거대한 서부공업지대가 새로 구축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로림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항, 아산만, 비인만,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등을 연결하는 경제적이고 편리한 해상교통망이 짜임새 있게 구성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나라의 공업지구는 서부공업벨트와 동남공업벨트로 양분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호남이나 충청도의 소외감도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보고를 다 듣고도 아무 질문이나 의견을 달지 않았다. 한번 가보도록 하지 라고 딱 한마디를 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오원철과 가로림만. 며칠 후 박 대통령 일행은 헬기를 탔다. 일행 중에는 현대의 정주영 회장도 끼어 있었다. 도착지는 충남 서산군 가로림만 북쪽 입구 모래뚝. 허허 벌판에 집 한 채 없고 사람의 발길조차 뜸한 곳인데 바람이 셌다. 가로림만의 물은 푸르다 못해 검정빛이 돌고 있었는데 물결치는 파도가 요란해서 넓은 바다 그대로였다. 넓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가로림만 입구의 남쪽에 돌산이 우뚝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박 대통령은 빙 둘러보고는 과연 넓긴 넓구먼 이라고 했다. 동쪽 멀리 끝자락에 높게 보이는 산이 있었는데 산 꼭대기에는 공군 레이더 기지의 둥근 안테나가 보였다. 일행은 바람을 피해 모래 언덕 밑으로 내려갔다. 여기에서는 몇 사람의 일꾼들이 메주 덩어리만한 돌들을 파내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무엇에 쓰려고 하요? 라고 묻자 이들은 하도 깡시골에 사는지라 박 대통령을 알아보지 못한 듯 일을 계속하면서 규석입니다. 품질이 세계 최상이죠. 몽땅 수출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 헬기를 타고 가로림만 주위를 한 바퀴 돌고는 공군 레이더 기지에 착륙했다. 거기서 가로림만을 바라보니 얕은 야산들이 해변까지 계속 이어나갔는데 가로림만의 윤곽은 너무 멀고 커서 알아보기 힘들었다. 박 대통령은 꼭 조선시대의 봉수대에 올라온 것 같구먼 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기지 내를 돌아보고 장병들을 위로했다. 박 대통령은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김정년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설부에 지시해서 우선 산업도로부터 건설토록 하지. 이것이 이날의 시찰 결과였다. 며칠 지나서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오원철 수석을 찾아와서 빙그레 웃으며 한마디 했다. 내 나이 70인데 이제부터 큰일을 또 한번 시작해봐. 오 수석이 무슨 뜻이요? 라고 하니 정 회장은 종합제철을 내가 해볼까 해 라고 했다. 오 수석이 박 대통령의 내락은 얻은 것이요? 라고 하니 정 회장은 빙그레 웃고 답은 하지 않았다. 아마도 검토는 해보지라는 정도의 뜻은 받은 것 같았다. 당시 현대그룹에서는 각종 대형 토목공사, 많은 아파트 공사, 플랜트 건설, 선박 건조, 자동차 생산 등으로 철강제 수요가 많았다. 현대그룹은 자금력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현대는 종합제철을 원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비쳤을지도 모른다. 오 수석은 그래서 박 대통령이 가로림만을 시찰할 때 정 회장을 동행시켰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봤다. 여하간 정 회장은 가로림만에 대해서 그 가치를 직감적으로 파악한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오 수석이 나중에 들으니 정 회장은 지난번 시찰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로림만 입구에 있는 돌산을 구매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가로림만을 개발하자면 앞으로 많은 암석이 필요하게 될 텐데 암석을 구하는 길은 그 돌산에서 얻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1978년 12월 오 수석은 중화공업기획단을 시켜 중부종합공업기지 기본구상이란 12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도로는 곧 착수돼서 완공을 보았다. 중부공업기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될 삽교천의 담수호도 완공했다. 바로 그날 박 대통령은 세상을 떠난다. 그 후 제2종합제철은 현대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포항제철 소속의 제2기 제철소는 중부공업기지에 입주하지 않았다. 포항제철의 제2공장은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에서 여천석유화학공업기지의 확장 예정지로 잡아놨던 광양에 건설됐다. 그 대신 가로림만에는 현대정유와 현대석유화학 그리고 삼성석유화학이 들어섰다. 종합제철과 석유화학의 입지가 서로 바뀐 것이다. 2004년 9월 오원철 전 수석은 가로림만으로 가서 박 대통령이 시찰했던 바로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가 봤다. 그곳 바닷가, 종합제철소 예정지였던 곳에는 현대와 삼성의 석유화학 공장들이 널찍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작은 항만 하나가 건설돼 있었다. 그리고 항만 입구에는 해안 경비용 탱크 한 대가 가로림만을 혼자서 지키듯 포신을 높이 들고 버티고 있었는데 광화문 앞 해태상을 보는 느낌이 들었다. 2004년 11월 호주에서 개최된 박 대통령 서거 25주년을 기념하는 포럼 때의 일이다. 회의는 박 대통령이 벌였던 30-40년 전의 일에 대해 찬부가 엇갈리는 논쟁을 계속했다. 오원철 씨는 미래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이야기도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주최 측에 부탁을 해서 회의 종료 전 30분의 시간을 얻어 즉석 강연을 했다. 제목은 가로림만 프로젝트였다. 오 전 수석이 새삼 가로림만 프로젝트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된 것은 최근 발생한 새로운 국면 때문이다. 노 정권이 공주 연기지방의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일과 중국 상해항의 개발로 부산항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오원철 씨는 가로림만 프로젝트가 이 두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보완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중화공업기획단에서 만든 중부종합공업기지 기본구상 보고서도 그때 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건설과 이 계획을 연결시키고 있다. 대전 부근에 위치하게 될 2000년대 신행정수도의 형성에 따라 본 종합공업기지는 신수도와 강력한 장력을 유지할 것이다. 본 계획지에서 신수도에 이르는 간선 도로망이 구축되어 도시간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며 본 계획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신수도로, 신수도는 문화적 측면에서 계획지로 상호 상승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중부권은 국토의 중심적 기능을 발휘하며
이에 따라 본 계획지는 바람직한 국가기관 산업의 중핵 기지가 될 것이다. 이 논리를 진행 중인 공주 연기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적용한다면 가로림만 기지는 이 도시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공업특구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로림만에 대규모 공업특구가 들어설 경우 몇 가지 점에서 결정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첫째, 이 공업특구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상당량은 수도권에 공급되거나 수출될 것인데 서울과 가깝고 항만이 좋아 물류비가 아주 적게 먹힌다. 둘째, 노동력도 호남권과 충청권에서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깊은 바다에 면하면서 넓은 평야지대를 갖고 있어 400만 명이 수용될 수 있다. 개발지역을 표고 80m 이하, 경사도 30% 이하로 한정해도 공업지 약 5,800만 평, 주거지 약 6,360만 평, 상업 업무용지 약 610만 평, 공원 녹지 약 4,030만 평, 기반시설 약 2,100만 평이 나오고 자연 녹지 등으로 약 1억 1,000만 평이 남는다. 오전 수석은 현재 한국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요지이기 때문에 이를 소중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8년 오 수석팀이 만든 보고서에는 이 산업기지에 유치할 업종을 이렇게 설명했다.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공업,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공업, 원자재 및 제품 수송의 항만시설을 요하는 공업,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은 공업, 대규모 공업 용수를 필요로 하되 회수율이 높은 공업. 이런 기준에 따라 이 산업기지에 유치하기로 한 공장은 세계적인 규모로서 이슬숲이란 뜻을 가진 가로림만이 세계에서 가장 큰 중화학 산업기지가 되도록 계획했다. 종합제철소는 연간 2천만 톤 생산 능력을 가진 부지 500만 평, 철강 관련 산업 부지는 360만 평, 기계공업은 국내 총수요의 37%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하고 부지는 820만 평, 자동차 공장은 연산 50만 대로서 부지는 120만 평, 비철금속 공장 부지는 240만 평, 석유정제 업종 부지는 300만 평, 석유화학공업시설은 에틸렌 기준 연산 200만 톤 규모로 하여 부지가 300만 평, 전기전자 공업은 전국 수요의 15%를 감당할 것으로 계산하여 300만 평, 기타 화학공업은 전국 수요의 10%로 잡고 부지가 210만 평이었다. 이 보고서는 개발 전략 항목에서 가로림만 일대를 새로운 지역사회를 창조한다는 개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계층, 연령별 주민 대다수가 지역의 산업구조에 유기적인 결합을 갖고 적극적인 형태로서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가로림만 기지의 핵심은 항만이다. 이 거대한 기지에서 연간 발생하는 물동량은 5,408만 톤으로 예상됐다. 이를 처리할 항만은 5개 만든다. 가장 큰 것은 암벽의 길이가 9,000m이고 20만 톤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수심 20m 항만이다. 이 기지가 필요한 전력은 400만에서 500만 킬로와트로 추정됐다. 현재 한국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한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의 전후 박정희의 유작. 지금 가로림만 일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1978년 이후 상황은 오원철 수석이 예상했던 방향으로 크게 변했다. 중국의 경제성장, 한중 무역의 급증, 서해안 고속도로 완공, 공주 연기 지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추진 등으로 충남 서산시를 중심으로 하는 가로림만 일대로 공장들이 몰리고 항만이 확장되고 있다. 28년 전 오원철 수석팀이 가로림 지역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예측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현재 가로림 지역 개발이 도와 시, 그리고 기업 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이란 점이다. 오 씨가 안타까워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한국에서 마지막 남은 요지인데 이곳을 귀하게 써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의 정체성을 돌파해 21세기의 선진화 비전을 담는 기념비적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할 아까운 공간을 너무 작게, 잘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산시는 2004년 행정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자 서산 일대를 임해 관문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가로림 만권, 아산 만권, 평택 지역의 경제 자유지역을 만들고 건설 중인 대산항에 이어 가로림만에 25선석 규모의
항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가로림만관의 대산항은 1991년에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현대석유화학 등 유화 3사가 민자로 개발의 유류 전용 부두로 쓰고 있다. 가까운 곳에 자동차 산업지대가 들어서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정부는 2002년부터 4,374억 원을 들여 2011년에 완공할 목표로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가진 항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05년에 들어 한화그룹이 서산시와 함께 100만 평 규모의 서산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 550개 자동차 산업 관련 첨단 기술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2만 5천 명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연간 2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여기엔 3조 2천억 원이 들어간다. 서산시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기존 공장의 증설과 새로운 공장의 입주 등으로 10조 원이 이곳에 투자될 것이라고 한다. 오원철 씨는 최근에 중부종합공업기지 기본 구상을 자주 펼쳐보면서 박 대통령이 12.6 사건을 맞지 않고 이 거창한 계획을 밀어붙였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본다고 한다. 그는 지금 이 프로젝트를 실천에 옮긴다면 1978년에 계획했던 산업기지 개념을 더 발전시켜 거의 독립국 수준의 자유경제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로림만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만 톤 선박이 출입할 수 있는 항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20만 톤급 선박으로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올 수 있는 산업은 여기서 하라는 겁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원료 공급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소재를 만들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여기서 또 다음 단계의 소재를 만들고 하자는 겁니다. 거의 독립국 수준의 자유경제지역을 만들어 놓고 생필품은 수입 자유화해 생활비, 교육비를 싸게 해줍니다. 외국 노동자들을 데려다서 노임을 싸게 만들면 경쟁력이 최고가 됩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면 자연히 국제금융이 들어와 싱가포르처럼 센터가 되고요. 정부는 데모만 막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800만 명이 입주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본토보다도 높아집니다. 3만 달러는 돼야죠. 한국 전체의 GDP 중 30%를 전 국토 면적의 1%가 만들어내는 거죠. 오원철 씨는 지금 이 계획이 실천에 옮겨질 경우 25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실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우선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중부공업기지가 완성되어 가로림 자유경제특구, 즉 가로림 FTS라는 행정구역이 신설됐다. 여기에는 주정부가 있어 국방부와 외교는 본국 정부에서 맡고 나머지 행정은 주정부 장관이 통과하는 체제가 수립됐다. 2030년 가로림 FTS 장관은 현황 브리핑을 이렇게 시작한다. 가로림 FTS의 기획은 1978년에 작성된 중부종합공업기지 기본구상이라는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작성된 것인데 당시 행정수도 계획과 맞물려 거대한 공업지구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박 대통령 서거 후 25년간 방치돼 오다가 행정수도 문제가 되살아남으로써 이 문제가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1990년대부터 등소평이 집권하고 개방정책을 개시한 후 중국의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황해 연안, 즉 대련, 천진, 청도, 특히 상해를 중심으로 한 양자강 연안은 일진월보, 즉 하루가 다르게 공업화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 막대한 수출, 수입 물량이 발생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황해는 세계 굴지의 물량 집산지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는 상해항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중국이 10만 톤급 컨테이너선이 정박 가능한 상해, 양산항을 건설하고 난 후부터 그 양상은 뚜렷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만회하고자 부산항 확장 등을 시도했지만 황해 연안의 중국 항구와는 거리가 멀어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처리하는 데서 차차 상해항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2005년입니다. 원유값이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급등했습니다. 원유값이 올라가면 갈수록 수송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수송 선박을 대형화하는 것뿐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상해항보다 규모가 한 단계 더 큰 20만 톤급 대형 선박이 정박 가능한 대규모 항만을 개발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만 근처에 대규모 공업지구도 설치해야 되겠다는 대로 의견이 접근해 갔습니다. 세계는 계속 국제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상태가 계속돼 나갔습니다. 그 결과 경제 사정이 악화돼서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장래에 대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국가 발전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 방안으로서 싱가포르와 똑같은 성격의 자유경제특구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실시해보자는 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가로림 FTS 건설에 총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가고 현재는 2003년이 됐습니다. 현 단계는 가로림 FTS의 건설 공사는 모두 끝내고 그 여건을 싱가포르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FTS에서는 금융, 무역, 상거래, 제조업, 병원, 학교, 종교, 심지어 토지 취득, 이주, 출입국 모든 분야가 싱가포르와 똑같이 자유입니다. 사업도 하고 싶으면 하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 병원, 은행, 기업 등이 속속 입주해오고 있습니다. 이 가로림 FTS에서는 공용어로 영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완전히 국제화된 선진국 수준이며 능률 면에서나 서비스 면에서 세계 최상급입니다. 경험이 많거나 기술을 갖고 있는 고급 인력도 세계 각지로부터 여기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단순 기능밖에 능력이 없는 노무자도 여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무자의 노임은 각자의 출신국에서보다 많이 받으면 더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가로림 FTS에서는 비교적 값싸고 능력 있는 외국 노무자를 필요한 만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노사 문제도 없습니다. 불법 행위와 질서 유지는 주정부가 책임지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가로림 FTS가 상해항과 비교해서 유리한 점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라고 질문하자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가로림 FTS에서는 본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기는 석유에 거의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값은 아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LNG나 석탄 등 각종 에너지나 용수도 싱가포르나 상해, 홍콩보다 싸게 공급됩니다. 특기할 사항은 그간 수에즈 운하가 확장돼서 이제는 20만 톤급 컨테이너선도 수에즈 운하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해항은 10만 톤급이 상한선입니다. 가로림 FTS의 경쟁항인 상해의 양산 부두에는 방파제가 없습니다. 풍랑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상해는 태풍이 자주 통과하는 곳에 위치합니다. 태풍이 오는 계절이 되면 항상 비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관은 항만 쪽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설명을 계속했다. 저기 컨테이너항의 작업 광경을 보십시오. 처리 능력이 몇 배로 빨라졌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20만 톤 배는 떠나고 다음에는 2만, 3만 톤의 소형 선박 여러 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크레인이 알아서 야적장에 내려놓은 컨테이너를 행선지별로 실어줍니다. 소형 선박들은 제각기 목적지를 향해 운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 3만 톤 배들은 주로 중국 선박인데 중국의 각 지방에서 컨테이너를 모아 싣고 가로림만으로 들어옵니다. 컨테이너를 내려놓고는 컨테이너를 받고 싣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0만 톤 컨테이너선은 모선격이고 2만 3만 톤 선박은 자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로림 항구는 이러한 중개 작업으로서 허브 역할을 하는 모항인 것입니다. 이것이 동북아 허브의 진면목입니다. 장관은 말을 이어갔다. 가로림 FTS에서는 원스톱 생산, 즉 OSP라는 개념의 체제를 갖춰놓고 있는 곳입니다. 우선 천원 원료는 20만 톤이라는 초대형 화물선에 의해 가장 싼 금액으로 수송되어 옵니다. 거대한 면적의 야적장이 있으며 원료나 소재나 부품 등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두 세계 최대급이며 FTS의 자랑입니다. 선물 거래도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원료를 가공하는 공장들도 가로림 FTS 내에 위치합니다. 필요하다면 컨베이어 벨트로 수송이 가능합니다. 수송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소재나 반 제품을 가지고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는 공장도 바로 근처에 위치하게 됩니다. 가로림 FTS는 23개의 공업단지가 있고 18개의 주민주거용 도시가 있는 공업지구입니다. 모든 작업과 주민들의 생활이 가로림 FTS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송비가 적게 들고 작업기간이 단축되어 생산비를 가장 싸게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기 등 동력비나 노동력의 임금이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가로림 FTS의 큰 장점이라고는 이미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장관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가로림 FTS가 본토에 주는 영향도 막대합니다. 본토 공장들은 천원 원료부터 기초 소재, 중간 소재, 중간 부품, 부속품, 그리고 최종 제품까지 필요한 물건을 가장 싼 값으로 가로림 FTS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업들은 과거에는 주로 동남해 지방에 편중돼 있었는데 가로림 FTS가 가동하고 난 뒤부터는 경기 지방부터 호남 지방까지 FTS를 모항으로 해서 상해로 연계되어 서해안 일대의 공업화와 지방 발전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FTS의 새로운 종합제철 회사가 설립됨으로써 제철 사업도 경쟁 체제로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중량물인 각종 철강제를 포항이나 광양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수송비가 인하되고 철제값도 싸졌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가로림 FTS의 면적을 점차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종국에 가서는 본토 전부에 적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환원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FTS 국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난 후 북한 땅에도 작용하는 것이 21세기에 사는 우리 민족이 꼭 이룩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978년부터 오원철 수석은 행정수도 건설 백지 계획과 가로림만의 중부공업기지 계획을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198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토개조 사업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 국토개조 계획은 2000년대의 국토구상이라는 보고서로 만들어져 박 대통령이 죽기 직전에 보고되었다. 박 대통령 국장을 마친 다음 날인 1979년 11월 4일 오원철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들이 대통령의 유품 정리를 하려고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전에 없던 간이 책상이 눈에 띄었다. 그 책상 위엔 두툼한 보고서 2권이 놓여 있었다. 표지엔 각각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 2000년대의 국토구상이라고 쓰여 있었다. 보고서 옆엔 전기 스탠드가 있었고 보고서 위엔 돋보기가 놓여 있었다. 박 대통령은 12.6 사건 전날에도 이 보고서를 들여다본 듯했다. 박 대통령이 서거하고 오원철 수석이 물러남으로써 국토 개조를 위한 3개의 계획은 잊혀졌다. 박 대통령이 피살되지 않았더라면 1980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은 2000년대의 국토구상은 행정수도 건설을 계기로 하여 한국의 국토이용 체계를 재편성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이 보고서는 고도 산업사회를 구축하고 국민 총생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유한한 국토공간, 국토자원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임시 행정수도 건설과 병행해 국토 재편성 작업을 추진함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 구상의 핵심은 서울이 남한의 서북단에 치우쳐 있어 생긴 교통망의 편중 현상을 새 행정수도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물류와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로림만 일대를 행정수도의 관문항과 산업기지로 육성함으로써 수도권 부산권에 맞먹는 제3의 경제중심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기본 방향. 첫째, 국토 활용의 극대화를 이룩해 국토 공간 질서의 체계화를 기한다. 둘째, 신행정수도 형성에 따라 국토 권역을 재편성한다. 셋째, 물동량의 신속한 처리를 기해 국토의 교통상 동맥경화증을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수송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넷째, 생산 및 항만기지를 개발해 산업의 확대에 대비한다. 다섯째, 국토 동선을 구상해 국토 간선 체계를 형성한다. 여섯째, 자연 환경의 보존을 이룩해 많은 물, 푸른 하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이 보고서는 국토의 한가운데로 옮긴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도로망과 산업기지를 재편성하면 효율적인 국토 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국 350km 반경권이 신행정수도 중심 150km 반경권으로 좁혀지고 이에 따라 수도와 전국의 통달 소요 시간이 3분의 2로 단축된다. 이 단축 시간을 생산에 활용하면 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또 국토 공간을 5대권으로 나눴다.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경기권에다 수도권을 추가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신행정수도의 관문인 가로림만 일대에 중부종합기지라고 불리는 최대의 산업기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 규모는 창원기계공단의 8배다. 박 대통령이 유작이 된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 가로림만 프로젝트.
2000년대 국토 구상 중 이 시점에서 살려낼 수 있는 것은 가로림만 프로젝트일 것이다. 인구 800만 명이 입주해 국부의 약 30%를 창출하는 선진 자유경제지구를 준독립국 개념으로 만들 수 있는 지리적 조건과 국제적 조건이 무르익은 정도가 아니라 그 길밖에 없다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그 방향으로 국가적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유무일 것이다. 우선 이슬숲에서나마 선진국을 만들어보자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3억 평을 자율적인 행정조직에 떼주는 결단을 내릴 국가 지도자 대망론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이런 야망을 차기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볼 만하지 않는가. 박 대통령이 남긴 꿈을 21세기에 이루는 지도자가 나타나면 한국은 자유통일의 관문을 지나 선진국이 될 것이다. 삼국통일의 원훈 김유신의 여동생 문희는 언리 보이로부터 꿈을 사서 김춘추와 결혼하고 통일대왕 김범민, 문무왕을 낳았다. 문희가 산 꿈이 삼국통일의 꿈이었듯이 박정희로부터 이술숲의 꿈을 산 사람은 조국 선진화의 꿈을 이루게 될지 누가 아는가.